미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이민사의 핵심은 군대와 투표권일 겁니다. 1800년대 초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왔던 영국과 네덜란드계들은 자신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이고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독립 후에 이주해온 아일랜드나 이탈리아계를 무시하다가도 남북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깃발을 들고 나가서 피를 흘리면 야 이제 너희들도 진짜 미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미국에는요 먼저 온 놈들이 나중에 온 놈들을 부려먹으면서 자산을 키워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1800년대 뉴욕 땅을 선점했던 영국 네덜란드계가 나중에 온 아이리쉬계나 이탈리아인들에게 월세를 받아먹는 식인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으로 모인 수많은 뜨내기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필요했던 건 자유라는 구호와 법이라고 하는 냉혹한 질서였을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모였으니 믿음 대신에는 이 계약서를 중시하게 되었을 테고요.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의 핵심인 법치와 계약의 실체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지독한 생존자들, 약탈자들, 투자자들이 뒤섞여서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가지라는 룰을 만들어냈으니 그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또 거대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진화를 했겠습니까? 이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청교도 정신은 그 지독한 생존투쟁을 포장하기 위해 나중에 더 씌워진 아주 세련된 명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845년 아일랜드인들이 감자 대기근으로 굶어 죽기 직전에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이 아일랜드인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영국계들에게 야 이거 저 카톨릭 믿는 무식한 놈들이라며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때 태머니홀이라는 민주당의 정치 사조직이 등판을 합니다. 배에서 내리는 굶주린 아일랜드인들에게 빵과 일자리를 주죠. 대신 투표할 때 우리 찍어 라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은 표로 민주당은 시장, 경찰청장 등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넣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디카프리오가 출연했던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영화가 바로 이 태머니홀과 아이리쉬계들이 뉴욕에서 정착하던 시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태머니홀의 정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민주당의 탈을 쓴 거대 정치 주식회사이자 배급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뉴욕시 민주당은 위원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먹잇감으로 삼은 정치 기계입니다. 이 태머니홀은 1789년 친목단체로 시작을 했지만 19세기 중반 이 아이리쉬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뉴욕시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태머니홀이 사실상 뉴욕 민주당 그 자체였죠.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정당의 이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 유지와 이권 챙기기가 그 목적이었죠. 동네의 골목대장들이 밑바닥 민심을 훑었고요. 그 위에는 구역 책임자, 또 맨 꼭대기에는 그랜드 세첨이라고 불리는 절대 권력의 보스가 있는 철저한 피라미드식 수직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정부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돌볼 공적인 복지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태머니홀은 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칭 사설복지국가 노릇을 했죠. 이민자가 뉴욕항에 내리면 태머니홀 요원이 마중을 갑니다. 잘 곳을 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겨울에는 석탄을, 명절에는 칠면조를 줍니다. 심지어 경찰에 잡혀가면 빼내주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친절의 대가는 딱 하나, 선거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짜 칠면조와 석탄을 살 돈은 모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태머니홀의 보스들은 뉴욕시의 모든 공사권과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청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10배로 부풀려 청구한 뒤에 그 차익을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그 일부를 떼어서 구호품을 샀으니까요. 결국 시민의 세금을 훔쳐서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생색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그 대가로 권력을 연장하는 완벽한 기생구조였습니다. 19세기 중반 감자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아이리쉬들은 철저한 약자였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아이리쉬들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뉴욕 민주당의 정치기구인 태머니홀에 들어가서 하급 관리자부터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일자리를 주고 경찰과 공무원의 자리를 아이리쉬 동포들로 채워갑니다. 이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패밀리의 생존과 권력을 위한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다져진 뉴욕과 대도시의 아이리시 표밭은 민주당의 거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됐고요. 이 힘이 대대로 이어져서 정치 명문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이 아이리시계가 미국 대도시에서 권력을 장악한 방식은 단순히 투표를 잘해서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공권력인 경찰과 폭력 조직인 갱단, 그리고 투표기계 테모니올이 하나로 합쳐진 삼각편대로 도시를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계는 경찰, 소방관, 정치 조직을 장악하며 주류로 올라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의 경찰 조직은 사실상 아이리시 전용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그 경찰이 바로 이 아이리시계입니다. 경찰과 갱을 장악한 아이리시계에 맞서서 이탈리아계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내용이 영화 대부입니다. 아이리시 보스들은 자기 동포들을 경찰로 대거 채용을 했고요. 이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역을 지키고 반대파를 압박할 공적 무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경찰들은 자기 계파의 불법 도박장이나 술집은 눈 감아주고 경쟁 세력들은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공포를 시민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리고 이 깡패 같은 면모는 선거철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선거날이 되면 아이리시 갱당원들이 투표소 앞에 진을 쳤고요. 반대파 유권자가 오면 협박하거나 매질을 해서 쫓아내기도 했고, 자기 편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게 돕는 리피팅 전술도 썼어요. 이들은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난한 자를 위한 선심을 베푸는 듯 가면을 쓰고, 다른 한 손에는 경찰과 갱단이라는 물리력을 들었죠. 말 잘 들으면 복지를 주고 말 안 들으면 폭력을 가하는 정말 거대한 사육장을 대도시에 건설한 겁니다. 이런 정치 깡패의 유산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 시대입니다. 이 조지프 케네디는 금주법 시대에 밀주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그 당시에 밀주는 반드시 지역 갱단과 부패한 경찰의 비호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조지프 케네디의 행보는 현대 정치사에서 부도덕한 승자가 규칙을 만드는 자로 변신하는 가장 파렴치하고도 노련한 사례입니다. 그의 주식작전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 사건은 테모니올식 깡패 정치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의 심장부로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니까요. 1920년대 조지프 케네디는 밀주로 번 막대한 자본을 들고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이 불법이 아니거나 단속이 허술했어요. 그는 이른바 주식풀을 만들어서 작전 세력을 지휘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19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모든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서 빠져나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구두 닦는 소년도 주식 이야기를 하길래 거품인 줄 알았다는 유명한 일화는 사실 그의 정보력을 미화한 포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934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난장판이 된 주식시장을 정화하기 위해서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초대위원장에 조지프 케네디를 앉히죠. 그 당시 여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가 조작의 명수에게 시장 감시를 맡기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이때 루스벨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고 정치 기계를 돌려준 케네디 가문에 대한 논공 행상이자 정치적인 결탁이었죠. 이 조지프 케네디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써먹었던 수법들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후발주자들이 자신처럼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린 사다리 걷어차기였죠, 사실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주가 조작범에서 시장 질서를 잡는 공직자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가문의 정당성을 국가기관을 통해 확보한 셈이죠. 그렇게 번 돈과 테머니올의 조직력은 아들 존 F 케네디를 상원의원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적 절차라기보다는 패밀리 사업 확장에 가까운 치밀한 작전이었죠.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인 PJ 케네디도 보스턴의 전형적인 아이리시 정치 보스였으니까요. 이처럼 케네디 가문의 부와 권력은 바로 이 정치기계 테머니올의 작동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시카고의 리처드 데일리 시장 같은 현대판 테머니올 보스들이 조직적으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태머니홀의 끈적한 뒷거래 이미지는 케네디의 젊고 세련된 뉴 프론티어 이미지로 세탁이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 뿌리가 되는 표를 사고 관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이 민주당식의 노련함은 현재 남미 히스패닉의 유입을 통해서 선거에서 재미를 보는 전략과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죠. 이미 이때부터 매표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엘리트들의 유행병 같은 PC주의도 사실은 이 태머니홀이 낳은 정치적인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1차 대전 승리 후에 전 세계의 금의 40%를 독점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호황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면서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분배의 불균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출 시장은 더 처참했죠.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드디어 창고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가동을 줄여야만 했고 이는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실물 경기가 꺾여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유태인의 마법 같은 상상력이 발휘되죠. 보통 전통적인 청교도 윤리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물건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자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태인 혈통의 에드워드 베네이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프로이드의 외조카이기도 한 그는 소비가 곧 자유이자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대중들의 뇌에 심어 넣었습니다. 일단 돈이 없어도 살아. 내 신용이 돈이다라고 하는 할부 구매 방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1928년 그에 져서 프로파간다를 보면 대중들의 관습과 의견을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다라고 말이죠. 즉 PR을 통해서 대중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 생각은 이미 이 시기에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1919년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 GMAC를 설립하죠. 이때부터 돈이 없어도 차를 먼저 구매하고 이자를 내는 그 할부 구매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기가 막힌 레버리지 마법을 부리는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1920년대 월스트리트 지배자는 더 이상 앵글로색슨 기득권이 아니었죠.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라자드 같은 유택의 투자은행들이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나 리먼 브라더스가 주도했던 폐쇄형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는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뒤에 그 돈으로 자기 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 주식을 사죠. 실제 공장이나 실물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A가 B를 소유하고 B가 C를 소유하는 이 피라미드식 구조 속에서 장부상의 가산자치만 뻥튀기가 됩니다. 1929년 한 해에만 약 450개의 투자 신탁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들이 시장에 쏟아부은 돈은 그의 주식 발행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실물은 없는 장부상의 숫자가 시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또한 1920년대 중반부터 1929년까지 증거금 거래라는 것이 있었어요. 투자자가 10%를 내면 나머지 90%는 증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 이걸 콜론이라고 부르는데 빚으로 90%를 채웠다는 말입니다. 1929년 초 뉴욕 증권거래소의 증거금 대출 규모는 약 60억 달러였고 10월 폭락 직전까지는 85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전체에 유통되던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주식담보대출로 묶여 있었던 셈이죠. 주가가 10%만 올라도 투자자는 원금 대비 100%의 수익을 보지만 반대로 10%가 떨어지게 되면 원금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이 마진콜이란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90%의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보다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돈을 더 채워 넣던지 아니면 주식을 강제로 팔겠다는 전화입니다. 당연히 소액 투자자들은 돈이 없으니 은행이 강제로 주식을 시장에 던지게 되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니까 주가는 더 폭락하겠죠.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나마 버티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마진콜이 가게 되고 다시 투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1929년 10월 투매가 투매를 부른 강제청산의 연쇄 반응이었죠. 이 증거금 거래는 은행이 돈을 복사해서 유통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을 투자에 적용시킨 거예요. 유대계 투자은행들이 설계한 이 상품들은 유동성의 무한 복사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부채의 자기복제가 일어난 거죠. 이 증거금 거래 콜론의 이자율이 12%에서 20%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1929년 10월 24일, 소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주가가 단 10%만 흔들리자 90%의 빚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당시 시가총액 300억 달러가 며칠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 300억 달러는 당시 미국 1년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든 파생 상품의 본질은 책임을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폭탄은 1929년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터졌고 1차 대전 이후 간신히 숨을 고르던 유럽 경제까지 정면으로 강타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정산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거품이 터지자 이를 설계했던 자본가들은 발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면서 몸을 사렸지만 대중들은 빚더미라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건실했던 공장이나 기업인데 당장 얼마간의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흑자도산이 속출하게 됐고요. 유대계 대형 투자은행들과 JP 모건 같은 거물들은 돈줄을 꽉 쥐고 풀질 않았죠.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되니 기업의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현금을 비축하고 있었던 상위 1% 자본가들은 단돈 몇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하는 알짜배기 철도, 광산, 제조 공장들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거대 금융자본의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후보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런은 이런 말을 남겼죠. 노동을 청산하고 주식을 청산하고 농부를 청산하고 부동산을 청산하라. 그러면 이 시스템의 군살이 빠질 것이다. 앤드류 멜런의 이런 청산주의는 그 뿌리와 역사를 가진 것들이에요. 1789년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출발을 해 리카드의 임금철칙서를 지나서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거쳐 골턴의 우성화까지 결합된 논리였으니까요. 어쩌면 멜런의 생각으로는 대공황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의 정화 과정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시장에 돈을 풀지 않고 방관을 합니다. 이 3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은 30%나 줄었죠. 멜런 재임 시절에 미국에서만 약 5,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는 금본위제라는 철창에 갇혀 있었고요. 국가가 돈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금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돈을 풀면 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유택의 자본과 모건 같은 거물들은 이 금의 물리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따라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모든 실물 자산이 금값 대비 헐값이 된다는 걸 알고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골드만삭스나 워버그 가문 같은 유대계 자본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량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포트폴리오를 짰죠. 그리고 그들은 루즈벨트가 나와서 경기를 부양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바닥 중의 바닥에서 주식 쇼핑을 끝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4년 동안 미국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봅니다. 주식으로 집을 날린 중상층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농부들은 할부금을 못 갚아서 트랙터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1932년 대선에서 민주당 루즈벨트를 밀어준 핵심 자금줄 하나가 바로 그 워버그, 리먼, 골드만삭스 같은 유택의 투자은행들이었고요. 이 루스벨트가 근본위제를 정지시키고 돈을 풀자 바닥에서 자산을 주워 담았던 이들의 포트폴리오는 수십 배로 폭등을 합니다. 대중들에게는 구원자 루스벨트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구체제 자본가인 앵글로색슨 농업 공장 자본가들이 몰락을 하고요. 신흥금융자본인 뉴욕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과 월가의 밀월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본가들에 대해 규제를 해대는 민주당의 정책은 사실 이미 기득권을 쥔 자본가들에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죠. 그리고 이미 1차 세계 대공황기에 이들의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공황은 체제전복의 공포로 이어졌고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극적인 드라마가 필요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사회적 타협안이 바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독일 제국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가 체제전복을 우려해서 만든 그 사회보험이 영국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추진한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요약을 하자면 이전까지 미국을 지배해왔던 자유방임주의를 끝내고 큰 정부가 시장의 심판이자 설계자로 등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규칙을 엄격하게 정해서 투기를 막고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 지출로 억지 수요를 만들며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 법으로 약자의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말만 들으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현대 미국의 국가 운영 모델을 완성한 것이죠. 당연히 대중들은 일자리를 줘서 고맙다며 환호를 했지만 사실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루스벨트의 정책에 그 이론의 바탕을 제시해준 그룹이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효수요 창출 이론이죠.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만든다는 자본주의 이론에 반박해서 이미 시장이 망가졌으니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현금 풀기가 바로 여기에 기반을 합니다. 1933년 등장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장의 모든 걸 맡겼던 시대를 끝내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글래스-스티글법을 만들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 은행들이 투기를 막고요. 금융설계자들의 고삐를 국가가 쥐는 모양새를 취하죠. 그리고 테네시강 유역개발 같은 거대 토목공사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연금제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행된 천문학적인 국채는 결국 다시 유택의 금융자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든 설계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인물이 영국 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케인즈주의, 수정자본주의의 주인공이죠. 영국 주류 엘리트 집안 출신인 케인즈는 수요가 없으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감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1934년 미국을 방문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직접 만나죠. 그 당시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이 뉴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인즈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이 과학적인 해결책이라는 이론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죠. 루스벨트는 케인즈를 만난 후에 그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수학자 같군이라고 평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루스벨트에게 케인즈는 구원자였고 케인즈에게 미국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할 거대한 실험실이었죠. 그 당시 뉴욕의 국제금융 자본들이 루스벨트의 핵심 정치자금줄이었는데 이들은 금본위제 폐지와 통합팽창을 원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이것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줬죠. 즉 케인즈는 유택의 자본의 설계도를 이론으로 포장해줄 기술자로 초빙이 된 셈이었어요. 또한 케인즈는 1944년 브렌튼 우주회의에서 영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 금융 권력의 중심부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죠. 미국의 뉴딜 정책은 이들의 합작품이었고 그 결과 국가는 비대해졌으며 이때부터 대중은 부채라는 마약에 중독되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고통을 참고 인내를 통해 썩은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치료법이라면 케인즈주의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대공황의 고통을 혁신이 아닌 부채의 확장으로 덮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현대 국가들이 빚더미 위에서 풍요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내일의 성장을 담보로 오늘의 돈을 찍는 이 기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내일이라는 담보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MZ세대들의 박탈감의 원인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케인즈라는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인즈는 영국의 젠트리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다소 폐쇄적이고 진보적인 모임인 블룸즈버리 그룹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페이비언 협회의 창립자인 레너드 울프와 버지니아 울프 등이 있었고요. 페이비언의 거두였던 버나드 쇼 그리고 웹 부부와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나 페이비언의 핵심이었던 레너드 울프는 케인즈의 절친이었고 그들은 매주 모여서 엘리트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중을 계몽하고 이 사회를 개조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였어요. 페이비언 협회가 창간한 뉴스테이트먼 잡지에 케인즈는 수시로 기고를 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죠. 이 페이비언 협회를 학계에서는 사회주의자들로 분류를 합니다만 저는 이 협회를 지독한 엘리트주의 집단으로 봅니다. 이 협회의 상징이 양의 가죽을 쓴 늑대와 천천히 전진하는 거북이입니다.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법과 제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세상을 자신들, 즉 엘리트들이 관리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집단이었죠. 이처럼 페이비언이 꿈꿨던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와 케인즈가 설계한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는 방법론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젠틀리 그룹들이
자신들이 주도의 국가를 운영하려는 꿈을 미국이란 무대에서 펼친 거대한 실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 노동당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나 미국 민주당 루즈벨트의 와그너법은 사실상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실험으로 보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가장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페이비언 협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